학습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소 나무의사라는 직업의 세계나 도시숲을 지키는 수목 진료 과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심층 분석 시간은 약간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고 지식을 훑어보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종합해서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수목 진료 처방전을 직접 작성해보는 그런 실전 연습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이네요. 현장에서 나무의사로 활동하거나 관련 자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처방전 작성은 가장 핵심적인 관문이자 기본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룰 소스들, 그러니까 예전에 살펴봤던 유튜브의 벚나무 피해 사례 영상부터 오늘 메인 타겟으로 삼을 소나무좀의 생태와 방제법이 담긴 교재 내용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실제 시험에서처럼 문제 상황을 보고 처방전을 직접 써보는 훈련을 위한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훈련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맥락을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이나 현장에 가면 환자의 나무의 증상만 그냥 툭 던져지고 바로 처방전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와, 완전 막막하겠는데요? 엄청 당황스럽죠? 이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처방전 양식에 맞춰서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목의 표시, 생육 환경, 수목의 상태 같은 빈 양식에 있는 모든 항목을 머릿속에 완벽히 외우고 있어야만 빈틈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목을 아예 모르면 그냥 막 대충 추측해서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뼈대가 없으면 지식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이 항목들을 통째로 외우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처방전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군산 벚나무 사건 기록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네,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그 100년 된 벚나무 주변 흙이 단단하게 다져졌던 사건이죠. 토양 다밥 때문에 뿌리가 질식해서 나무들이 시름시름 앓았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요. 당시 진단에서는 토양의 견밀도나 산도, 습도 같은 생육 환경 데이터가 핵심 단서였단 말이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케이스들은 그런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 주지 않잖아요. 전혀 주지 않죠. 나무의 식재 연도라든가 흉고 직경 같은 정보들이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빈칸을 딱 마주하면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되거든요. 혹시 내가 놓친 건가 싶어서 막 유추해서 적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바로 그럴 때 절대 상상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영상 강의에서도 핵심 팁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시험장에서 처방전 항목을 순서대로 쭉 적어내려갈 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때는 억지로 칸을 채우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모름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아, 모름이라고 적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모르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진단적 정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의 환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수사관처럼 현장 상황을 브리핑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세요. 네, 기대되는데요. 때는 만물이 소생하는 4월 8일. 장소는 호암지공원입니다. 10그루의 소나무 군락이 오늘의 타겟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10그루 중에 2에서 3그루가 좀 많이 아픕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어서 나무들은 이미 쇠약해져 있고요. 수피를 살짝 들춰보니 벌레가 파먹고 지나간 갱도가 선명하게 발견됐습니다. 햇빛 부족으로 쇠약해진 틈을 타서 해충이 침입한 전형적인 패턴이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쇠약한 나무들 옆에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나머지 소나무들도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건전목들의 윗부분, 그러니까 수관 상부, 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져 있어요. 건강한 나무의 상단부가요. 네, 심지어 그 부러진 신초, 새순 부분을 보니까 아주 작은 구멍들이 정교하게 뚫려 있다는 겁니다. 쇠약한 나무는 껍질 속에 갱도가 있고 건강한 나무는 꼭대기 새순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 단서입니다. 와, 브리핑이 아주 완벽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증상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특정 해충이 떠오르셔야 해요. 이것은 소나무좀 피해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아, 소나무좀이요. 그 학명으로 토미쿠스 피니페르다라고 하는 그 녀석들이죠. 맞습니다. 이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소나무좀은 보통 수세가 쇠약한 나무나 벌채목의 숲이 밑에 침입해서 산란을 하고 유충이 목질부를 갉아먹으면서 자랍니다.
아까 쇠약목의 갱도가 바로 그거죠. 새롭게 우아한 젊은 성충, 즉 신성충들이 쇠약목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나무, 즉 건전목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후식 피해라고 부르는데요. 신성충들이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건강한 나무의 새 가지를 뚫고 들어가 영양분을 폭발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만만한 쇠약목을 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영양가 높은 건전목을 노리는 거네요. 녀석들 진짜 영악한데요. 이 차이를 처방전에 명확히 기록해야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치밀한 생태 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처방전 작성 실전 연습에 들어가 볼까요? 빈 양식을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단 기본 정보부터 갈게요. 진료 일자는 문제에 나온 대로 2026년 4월 8일, 유효기간은 방제 실무를 고려해서 4월에서 5월 정도로 쓰고요. 소재지는 호암지 공원, 수종은 소나무, 본수는 열그루. 여기까지는 팩트대로 술술 채워집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칸들에서 아까 강조했던 원칙을 써먹어야죠.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식재 연도나 흉고 직경은요? 아, 문제 안 나왔잖아요. 당연히 모름이죠. 하하, 맞습니다. 망설임 없이 모름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럼 생육 환경 파트는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햇볕 조건은 햇볕이 들지 않음, 그리고 관리사항은 수세가 약함 정도로 적을 수 있겠네요. 훌륭합니다. 그럼 벚나무 사건 때 중요했던 토양 견밀도나 산도, 습도 같은 지표들은요? 소나무좀 사례에서는 토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 당연히 전부 모름으로 처리해야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이렇게 증상과 주어진 단서에 따라 채워지는 데이터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은 수목의 상태 및 진단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잎과 뿌리는 어떻게 할까요? 황화 현상이나 뿌리 부패 같은 언급이 없었으니까 과감하게 비워두거나 당연히 전부 모름으로 처리해야죠. 우리는 줄기 및 수관란에 집중해야죠. 네, 거기에 우리가 관찰한 결정적 단서들을 꼼꼼히 적어 넣어야 합니다. 쇠약목의 수피 아래 갱도 발견, 그리고 건전목의 수관 상부 가지 부러짐 및 신초 구멍 관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진단란에는 소나무좀에 의뢰한 피해라고 병명을 명시하고요. 여기에 그 녀석들의 생태 특성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암컷이 수피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약 10cm 정도 갱도를 뚫고 알을 낳으면 부화한 유충들이 직각 방향으로 갉아먹는다는 특성까지 요약해 적어주면 되는 거죠. 남은 건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 바로 처방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처방은 크게 생태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는 역시 생태적 방제입니다. 애초에 소나무좀이 찾아온 이유가 쇠약목 때문이었으니까 수세를 강화하는 게 최고의 예방이겠네요. 감벌로 채광을 확보하고 또 죽은 벌채목이나 피해가지는 싹 다 수거해서 제거해야죠. 번식처를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 내용 중에서 아주 기발한 트랩 전략이 하나 소개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처방 전에 생태적 방제법으로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그거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1월이나 2월쯤에 소나무 원목을 잘라서 유인산란용으로 숲속에 세워두는 전략이요. 네, 벌레들이 거기에 쇠약목인 줄 알고 막 몰려들어서 알을 낳겠죠. 그러고 나서 벌레들이 신성충으로 우허하기 직전인 5월에 그 원목의 껍질을 일제히 벗겨서 소각해버리는 거잖아요. 소나무좀의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덫이더라고요. 생태계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방제법이죠. 자, 생태적 방제로 숲의 체질을 개선했다면 마지막으로 이미 감염이 너무 심각한 목재들을 처리하기 위한 화학적 방제 단계입니다. 포스핀 2% 훈중제를 쓴다는 점을 명확히 적고요. 맞습니다. 비율도 중요하죠. 1세제곱미터당 200g의 약재를 투입하고 가스가 새지 않게 완벽하게 밀폐해서 5일간 처리한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놓아야 합니다. 1세제곱미터당 200g, 5일간 밀폐. 근데 여기서 전문가님이 화학적 기작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 포스핀 가스가 해충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요. 네, 나무 회사라면 자신이 처방하는 약재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 포스핀이 해충 체내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전자전달계 복합체 4 기능을 완전히 저해해버립니다. 산소 전달이 안 되니까 엄청 치명적이겠어요. 네, 그렇게 호흡이 차단되어 사멸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5일간의 완벽한 밀폐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치명적인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과학적 원리를 알면 왜 안전규정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지식이 단순히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원리로 연결되는 거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훈련해본 수목진료 처방전 작성의 핵심 원칙들을 마지막으로 쫙 요약해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실제 시험이나 현장에서는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니 처방전의 빈 양식 항목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외울 것. 둘째, 식재 연도나 토양 정보처럼 확실하지 않은 칸에는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과감히 모름이라고 적어서 정확성을 높일 것. 그리고 셋째, 소나무점 진단의 디테일이죠. 번식을 위해 쇠양목의 수피 아래를 가해야 하는 것과 영양 섭취를 위해 건전목의 신초를 가해야 하는 후식 피해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기록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처방전이라는 체계적인 틀에 담겨서 딱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네, 지식은 결국 이렇게 규격화된 시스템의 언어로 번역되어 실행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거든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바탕으로 꼭 합격하시고 훌륭한 나무의사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든든한 조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꽤 밀도 있는 실전 연습을 함께 했는데요.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쯤 상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픔 소나무 군락을 살리기 위해 단서들을 모아서 한 장의 처방전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도시의 모든 나무가 병들기 전부터 오늘 우리가 연습한 처방전 포맷의 체계적인 건강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별적으로 다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토양 정보나 수세 변화 같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 단위로 쌓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무 한 그루의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 도시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나 낯선 전염병의 창고를 미리 예측하고 막아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훗날 꼼꼼하게 작성하게 될 그 처방전 한 장이 미래 도시 생태계의 면역력을 설계하는 거대한 지도의 핵심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멋진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멋진 상상을 한번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신 학습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묵직하게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